수십 년 동안 우리는 측정 가능한 현실이라는 환상 속에서 안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암기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절대적인 가장자리가 어느 방향으로든 정확히 138억 광년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이 계산은 깔끔했습니다. 직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단지 어둠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도를 찢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였던 하나의 숫자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실제 지름은 276억 광년이 아닙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려 930억 광년입니다. 이 사실에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38억 년 된 우주가 어떻게 빛이 그 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보다 거의 7배나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단지 은하들이 떠다니는 빈 상자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능동적으로 늘어나는 직물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움직이는 무빙워크 위에서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무빙워크는 당신의 발밑에서 계속 늘어나며 당신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먼 은하가 135억 년 전에 빛을 냈을 때 사실 그 은하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지구를 향한 고통스럽고 느린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주적 러닝머신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 은하 사이의 공간이 끊임없이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은하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동안 그 고대의 광자들은 커져가는 공간을 가로질러 나가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빛이 오늘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황금 거울에 부딪혔을 때 그 빛을 방출한 은하는 더 이상 135억 광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대략 465억 광년이라는 거리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깊은 하늘을 볼 때 당신은 사실 유령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끊임없이 팽창하는 심연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버린 물체들의 화석화된 잔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속임수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속임수는 그 930억 광년 너비의 구체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본 규칙을 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블 우주망원경과 같은 이전의 도구들로 우주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는 우주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완전히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속을 통과하는 빛도 함께 늘어납니다. 가시광선의 짧고 에너지가 높은 파장을 길고 느린 적외선 파장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따라서 930억 광년 너비의 우주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그 빛은 인간의 눈과 우리처럼 보기 위해 만들어진 망원경으로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주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맞출 수 없는 주파수로 방송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보이지 않는 적색 편의된 주파수를 포착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 고대에 지친 광자들을 잡기 위해 미세한 금으로 코팅된 6.5m의 베릴륨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되었습니다. 기대는 웹이 마침내 우리 930억 광년짜리 거품에 조용하고
연약한 새벽을 밝혀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은 우주론의 근간에 전례 없는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단지 어둠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깊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규모의 끔찍한 진실은 단지 우리가 아는 우주의 부피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거대하다는 것은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공포는 웹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930억 광년의 우주는 비어있지도 않고 참을성 있고 느리게 움직이는 기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가 겨우 3억 살이었을 때 형성된 거대한 은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우리가 가정했던 확고한 물리 법칙에 도전하는 괴물 같은 구조물들과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웹이 이전에 황량한 공허라고 생각했던 하늘 조각에서 수십만 개의 뚜렷하고 완전히 형성된 은하들을 포착했을 때 이 930억 광년의 무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수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현실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웹의 적외선 어둠 속으로의 첫 깊은 관측은 우리의 지도가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모의 진짜 공포는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무지입니다. 하지만 930억 광년의 거짓말은 그 내용물을 잘못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공간 사방으로 465억 광년 뻗어 있는 이 영역은 우주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전적으로 빛의 속도와 시간의 흐름에 의해 정의되는 국지적인 거품입니다. 이 구체의 가장자리는 물리적인 벽이 아닙니다. 또는 우주의 끝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사건 지평선입니다. 현실이 영구적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져 계속되는 일방적인 막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론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급 통계 모델링을 적용하여 실제 우주가 이 경계를 훨씬 넘어서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우주는 우리가 지도로 만들 수 있는 관측 가능한 부분보다 최소 250배 더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지금까지 보거나 측정하거나 이론화한 모든 것, 즉 930억 광년 너비의 이 공간이 책 한 페이지라면 실제 우주는 최소 250페이지의 책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해체한 모든 것, 즉 불가능할 정도로 큰 초기 은하들, 규칙을 깨는 블랙홀들, 우주 구조의 근본적인 위반들은 실제 우주의 250분의 1도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웹이 드러낸 공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대적인 시작으로 돌아가 우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로 우리 자신을 몰입시켜야 합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우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빅뱅의 상상할 수 없는 초기 열과 폭력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우주는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팽창하면서 식었습니다. 창조의 첫 불꽃으로부터 약 38만 년 후 우주는 양성자와 전자가 마침내 합쳐져 최초의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할 만큼 충분히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자 모든 방사선을 가두었던 자유롭게 떠다니는 전자의 원시 안개가 마침내 겉였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섬광 이후에 빛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우주는 우주론자들이 우주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은하가 없었습니다. 별도 없었습니다. 행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빛도 없었습니다. 단지 중성 수소가스로 이루어진 차갑고 보이지 않는 바다와 암흑물질의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골격으로 가득 찬
거대하게 팽창하는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뚫을 수 없는 어둠의 우주였습니다. 따라서 이 숨막히는 어둠으로부터의 탈출은 과학자들이 제2온화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원시 별들과 은하들이 마침내 불부터 중성수소 안개를 태우기 시작하는 격렬한 자외선을 방출하여 우주를 서서히 투명하게 만든 이론적인 시대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단지 부차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인류는 130억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우주가 정확히 언제 불을 켰는지 목격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6.5m의 황금 거울로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주에 얼어붙는 진공 속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하지만 웹이 황금 눈을 뜨기 전에 과학계는 그 우주적 새벽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수학적으로 우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는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이라고 알려진 표준 우주론 모델에 의해 정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틀은 40년이 넘는 정밀한 관측과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던진 거의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모델은 존재 자체가 어떻게 무에서부터 자신을 구축했는지에 대한 편안하고 논리적이며 매우 구조화된 서사를 제공했습니다.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중력의 끈기 있고 체계적인 힘에 의해 지배됩니다. 따라서 모델의 규칙은 계층적 병합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강제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작은 것들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큰 구조물들은 오직 그 작은 조각들을 합쳐 엄청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깊은 어둠 속에서 평균보다 약간 더 밀도가 높은 암흑물질 영역들은 약한 중력적 인력을 발휘했습니다. 수천만 년에 걸쳐 그들은 천천히 더 많은 암흑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헤일로라고 불리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중력 우물로 변했습니다. 오직 그 후에야 평범한 수소가스가 이 보이지 않는 계곡으로 끈기 있게 끌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천천히 식고 에너지를 잃고 분해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후에야 자체 무게로 붕괴하여 첫 별들을 점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중력은 강력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조사하지 않고는 콘크리트를 부을 수 없습니다. 이 엄격한 물리적 속도 제한 때문에 모든 우주론 모델은 우주의 첫 은하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존재에 겨우 매달려 있는 연약하고 원시적인 별빛의 얼룩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역 우주에서 보는 거대하고 구조화된 은하와 비슷한 것으로 진화하는데 수억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밤하늘의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구석으로 향했을 때 그들은 결핍의 풍경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주저하며 어둠에서 첫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주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40년 동안 확립된 이론 물리학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망원경의 JADES라고 알려진 심층 은하계 외에 탐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오는 희미한 적외선 광자를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데이터는 조용하고 텅 빈 새벽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붐비는 우주를 드러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양의 별빛을 생산하는 거대하고 구조화된 은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주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섭고 불타는 속도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된 시간표의 절대적인 붕괴는 단 하나의 불가능한 물체의 발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층 탐사 데이터에서 천문학자들은 JAD, ES, -G, S, -Z, 14-0과 같은 차갑고 관료적인 이름을 가진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또 다른 희미한 붉은 얼룩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망원경의 근적외선 분광기를 이 물체에 향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의 빛을 구성 파장으로 분해하고 우주적 지문을 읽었을 때 드러난 데이터는 천문학계의 충격파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분광기는 14.32의 적색 편의를 측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평범한 측정이 아니었습니다. 팽창하는 우주의 물리학에서 적색 편의는 거리와 시간의 궁극적인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수십억 광년을 여행하면서 우주의 구조 아래에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파장을 더 길고 붉은 주파수로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14.32의 적색 편의는 현실 역사상 특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한순간을 나타냅니다. 망원경에 포착된 빛이 이 은하를 떠난 것은 우주가 정확히 2억 9천만 살이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수학적으로 끔찍한지 이해하려면 인류 역사의 광대함을 잠시 접어두고 우주적 시간의 무자비한 척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는 대략 138억 년입니다. 따라서 2억 9천만 년은 이 시간표의 아주 작은 부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의 정확히 2%를 나타냅니다. 우주의 138억 년 전체를 12개월짜리 달력 한 해로 압축한다면 빅뱅은 1월 1일 첫 초에 일어납니다. JAD, ES-S, -Z14, -0 은하는 JK 1월 첫째 주에 완전히 형성되어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이 아는 시간표와 비교해 봅시다. 당신의 발밑에 있는 땅, 지구는 약 45억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공룡들은 멸종되기 전까지 우리 행성에서 대략 1억 6,500만 년 동안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우주를 다시 보십시오. 단 하나의 파충류 종이 단 하나의 작은 바위에서 진화하고 번성하고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의 2배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전체 우주가 형체 없는 양자 불덩어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암흑물질에 보이지 않는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바다만큼의 원시가스를 모았습니다. 수백만 개의 열핵별 엔진을 점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거대하고 작동하는 은하계 대도시로 조직했습니다. 이 속도는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 모델이 설정한 모든 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빅뱅 후 2억 9천만 년의 은하는 겨우 감지할 수 있는 희미한 빛 이상이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JAD, ESGS, Z140은 희미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괴물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이 은하가 1600광년 이상 너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 눈부신 밝기의 원천은 활발하게 먹이를 먹는 블랙홀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수억 개의 젊고 거대한 별들의 결합된 맹렬한 출력이었습니다. 당신이 들은 것의 기계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표준 모델은 일반적인 은하들이 현재 가스의 극히 일부만을 별로 전환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은하는 단 2억 9천만 년 만에 수억 태양 질량의 별을 모으기 위해 현재 가스의 거의 100%를 별로 전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지속 가능한 속도로 말입니다. 이 수준의 별 형성 효율성은 현재의 천체 물리학적 이해에서는
단지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여력학 법칙에 의해 본질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ADESGS-Z140이 끔찍한 현실은 그 질량과 밝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포는 그 고대 빛의 화학적 서명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른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수소와 헬륨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빅뱅은 엄청난 열의 용광로였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오직 가장 가벼운 원소들만 만들어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DNA에 있는 탄소, 당신의 피에 있는 철, 지구의 규소, 그리고 당신이 숨쉬는 산소와 같은 우주의 모든 무거운 원소들은 시간의 여명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우주적 폭력의 부산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직 거대한 별들의 압도적인 수백만 도의 핵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망원경이 발사되기 전에 존재했던 모델에 따르면 최초의 원시 별들은 우주가 1억에서 2억 살이 될 때까지 점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발견은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이 명확히 밝혔듯이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작은 변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 이해에 있어 거대하고 체계적인 실패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JADES-GS-Z14-0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망원경이 심층 탐사를 계속함에 따라 이러한 물체들의 전체 집단을 목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빨리 자신을 조직할 수 있는지에 한계에 완전히 도전하는 10 이상의 적색 편의에서 나타나는 은하들. 우주 진화 초기 방출 과학 탐사 시 EERS 데이터를 조사하는 연구원들은 첫 5억에서 7억 년 사이에 형성되었고 우리 태양 질량의 최대 1000억 배를 포함하는 6개의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기 우주가 어떻게든 오늘날의 우리 은하와 비슷한 별 질량을 가진 은하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가 자신을 형성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의 5%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물체들은 모델에 너무나 격렬하고 너무나 일관되게 도전하여 그것들을 발견한 당황한 연구원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비공식적 분류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우주 파괴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만약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 모델이 정확하다면 이 은하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은 너무 약합니다. 가스 냉각은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우주는 단순히 너무 젊었습니다. 표준 모델은 수십억 년에 걸친 끈기 있는 암흑물질과 가스의 축적인 느린 계층적 병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가 천천히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달렸습니다. 계층적 병합의 끈기 있는 규칙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거대하고 화학적으로 풍부한 구조물들을 불가능할 정도로 압축된 시간 안에 존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초기 우주는 섬세하고 조용한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맹렬하고 초효율적인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속도와 강도로 작동하는 우주였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끔찍한 미스터리는 단지 이 우주 파괴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인식되지 않은 물리 법칙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는지입니다. 만약 가스가 어떻게 붕괴하고 별이 어떻게 점화되고 은하가 어떻게 합쳐지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본 모델이 존재했던 첫 번째 것들에 의해 완전히 무효화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의 실제 메커니즘에 대해 완전히 눈이 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과학 역사를 현대 우주의 느리고 늙어가는 불씨를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시작한 불을 이해했다고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웹은 우리를 그 고대의 불을 직접 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준 것은 너무나 극도로 강력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창조 메커니즘이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상 이해하지 못한다는 매우 불편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우주에 숨겨진 변칙들의 공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더 가까운 곳을 보고 우리 은하계를 지배하는 섬세하고 겉보기에는 영구적인 균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의 핵 깊은 곳에는 잠자는 거인이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 무게인 궁수자리 A, 별로 알려진 초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400만 태양 질량이 끔찍한 중력 밀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은하의 거대한 구조에서는 사실상 매우 작습니다. 우리 은하는 대략 600억 태양 질량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우리 중심 블랙홀의 질량이 전체 은하의 총 별 질량의 단지 1000분의 1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주에서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엄격하고 보편적으로 관측되는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수십억 년의 우주적 시간 동안 블랙홀과 그 모은하는 끈기 있고 조화로운 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진화를 지시하는 모델들은 그들이 함께 나란히 성장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은하가 가스를 모으고 별을 만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십억 년에 걸쳐 이 물질의 작은 일부가 중심으로 스며들어 블랙홀을 먹여 살립니다. 은하가 항상 중심 엔진보다 훨씬 무거운 비례적이고 균형 잡힌 비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황금 거울을 가장 깊은 저고에 선 시면으로 향했을 때 이 조화로운 균형이 현대의 환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기 우주는 균형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이고 무서운 불균형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우리보다 훨씬 큰 괴물들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심층 탐사 데이터 속에 숨겨져 천문학자들은 지역 우주에서 명확한 전례가 없는 기묘한 새로운 종류의 물체를 목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대 빛이 수십억 년의 우주 팽창에 의해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우주의 어둠에 대해 작고 밀도 높은 붉은 점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비공식적이고 거의 해가 없어 보이는 작은 붉은 점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과학기술연구소의 조리트 마테와 같은 연구자들이 이끄는 팀들이 목록에 오른 341 개물체 스펙트럼 지문을 추출하기 시작했을 때 데이터는 조용한 우주 새벽의 환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빅뱅 후 대략 6억에서 13억 년 사이에 존재했던 이 작은 붉은 점들은 어떤 우주론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전한 숫자는 그 중심에 숨겨진 악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스템들을 고정시키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은 100만에서 1억 태양 질량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블랙홀들의 질량을 그들을 둘러싼 작고 밀집된 은하들의 별 질량과 비교했을 때 방정식은 깨졌습니다. 1000분의 1 규칙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붉은 점들에서는 중심 블랙홀이 모은하 전체 질량의 3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지적으로 관측된 관계보다 300배나 큰 수치입니다. 이 시스템들 중 일부에서는 블랙홀이 은하의 모든 별들의 총 질량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은하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조용한 핵 대신 300배 더 큰 중력 괴물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은하 구조를 격렬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블랙홀을 포함하는 은하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겨우 은하의 탈을 쓴 거대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블랙홀들입니다. 따라서 이 역전된 비율은 천체 물리학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모델들은 은하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별 질량을 끈기 있게 쌓아야 하며 블랙홀은 남은 것으로 천천히 먹이를 먹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붉은 점들은 초기 우주에서는 블랙홀이 먼저 거대해지고 주변 은하를 압도적으로 앞지르며 시스템의 질량 예산을 지배하고 별들은 작은 나중의 생각으로 남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불균형한 성장이 왜 단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블랙홀을 키우기 위한 엄격한 수학적 속도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장벽은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후의 메커니즘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작은 별의 씨앗에서 수백만 태양 질량의 초거대 괴물을 키우는 것은 단지 물질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근본적인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주가 이 불가능한 괴물들을 만들기 위해 어떤 법칙을 어겼는지 봅시다.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을 향해 떨어질 때 물질은 바로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 주위를 나선형으로 돌며 강착 원반이라고 불리는 밀도 높고 평평한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함께 뭉치고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으로 움직이면서 엄청난 마찰이 가스를 수백만 도로 가열합니다. 따라서 원반은 특히 괴너지 X선과 같은 눈부신 양의 방사선을 내뿜는 불타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빛에는 운동량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합니다. 블랙홀이 공격적으로 먹이를 먹을 때 과열된 강착 원반에서 방출되는 강렬한 방사선이 들어오는 가스에 대해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중력은 음식을 안으로 끌어당기지만 빛은 음식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만약 너무 많은 물질이 너무 빨리 블랙홀로 떨어지면 바깥쪽으로 향하는 복사압이 너무 강해져서 블랙홀이 자신의 연료 공급원을 말 그대로 깊은 우주로 날려버립니다. 블랙홀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빛에 질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빠른 섭식을 막습니다. 따라서 중력의 안으로 당기는 힘과 방사선의 밖으로 미는 힘 사이에 이 섬세한 균형은 블랙홀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이론적 상한선을 만듭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이 최대 한계는 에딩턴 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격한 속도 제한 때문에 블랙홀이 절대적으로 허용된 최대 속도로 계속해서 먹이를 먹더라도 별의 잔해에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만드는 데는 수억, 심지어 수십억 년의 끈기 있고 꾸준한 축적이 필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낙하의 물리학이 이 엄격한 속도 제한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력하게 깨뜨릴 수 없는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초기 우주가 규칙을 단순히 무시하는 혼돈스럽고 무법적인 변경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우주적 반란의 가장 끔찍한 증거는 UHZ1이라는 관료적인 이름의 물체 형태로 나타납니다. 외소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UHZ1은 빅뱅 후 약 4억 7천만 년 후에 존재했던 것으로 관측된 블랙홀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찬드라 X선 관측소의 연합 관측이 이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괴너지 빛을 분석했을 때 데이터는 현실에 도전하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UHZ1은 단지 효율적으로 먹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이론적인 에딩턴 한계의 40배 이상 속도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40배.
이것은 작은 변칙이나 약간의 계산 착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물리적 위반 행위입니다. 이 측정의 터무니없음을 관점에 놓기 위해 만약 에딩턴 한 개가 시속 100km의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라면 UHZ1은 도로를 시속 4000km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사합의 물리학은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시합니다. 강착 원반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X선의 바깥쪽 힘은 가스 공급원을 이미 은하간 공간으로 날려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HZ1은 자신을 눈부신 빛으로 채우며 현실의 기본 속도 제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큰 괴물들과 보편적인 속도 제한을 초월하는 존재들과 마주한 이론 물리학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초기 우주를 정의하는 끔찍한 메커니즘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UHZ,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초에딩턴 강착이라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이 단지 블랙홀로 천천히 나선을 그리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지평선으로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복사압이 단순히 압도될 정도로 압도적이고 숨 막히는 양으로 쏟아져야 합니다. 회전하는 선풍기 앞에 서서 포효하는 바다 크기의 해일 파도를 막으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는 순전히 압도적인 질량 때문에 이깁니다. 만약 거대한 양의 밀도 높고 격동적인 가스가 블랙홀 위로 한 번에 붕괴된다면 도움쳐 방사선은 그것을 충분히 빨리 밀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짧고 격렬한 폭식 광란을 일으킵니다. JWST는 초기 우주의 붐비고 혼돈스러운 환경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규칙 위반, 섭식 사건이 드문 우연이 아니라 우주 구조의 공통된 특징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초에딩턴 강착조차도 작은 붉은 점들의 순전한 풍부함이나 그들의 중심 엔진이 모은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큰 이점을 얻었는지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더더욱 불안한 이론으로 이끕니다. 만약 초기 우주가 별의 전통적인 생애 주기를 완전히 건너뛰었다면 어떨까요? 표준 모델에서는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50배 정도 되는 죽은 별의 잔해 핵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은 고통스럽게 느린 섭식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는 끔찍한 지름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론자들은 직접 붕괴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젊은 우주의 고압, 방사선의 젖은 환경에서 천, 수만, 심지어 수십만 태양 질량의 거대한 원시 수소 가스 구름이 그 엄청난 중력 아래에서 단순히 자체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시 가스는 보통 구름이 식어서 더 작은 별들로 분열되게 하는 무거운 원소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구름 전체가 직접 특이점으로 붕괴했습니다. 이 직접 붕괴는 별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탄생부터 무거운 씨앗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50 태양 질량의 잔해에서 시작하는 대신 블랙홀은 이미 태양 질량의 10만 배 무게로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질량 축적 경쟁에서 엄청난 부당한 이점을 주었을 것입니다. 밀접하게 관련된 이론은 초거대 질량 별의 존재를 제안합니다. 일반 별보다 수백 또는 수천 배 더 큰 이론적인 거인들, 이 별들은 몇백만 년 동안 맹렬하게 타오른 후 폭발하여 똑같이 큰 블랙홀 씨앗으로 붕괴했을 것입니다. 직접 붕괴와 초거대, 질량 별 이론 모두 현대 우주에서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극도로 특정한 극단적인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우주가 매우 다르고 훨씬 더 변덕스러운 규칙 아래에서 작동했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작은 붉은 점들과 UHZ, 일에 만족할 줄 모르는 식욕이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현실이 어떻게 조립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는 거대한 구조적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들이 단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웹이 드러낸 다음 층은 단지 중력의 법칙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를 위협하는 변칙, 즉 금지된 화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갇힌 속임수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망원경이 발견한 초기 은하들의 순수한 크기를 넘어 그것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우주의 불가능한 질량과 만족할 줄 모르는 블랙홀들이 우리의 중력 이해에 도전한다면 그들의 고대 빛에 숨겨진 화학적 서명은 우리의 시간 이해를 완전히 없애버릴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근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매일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세계를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DNA 구조를 만드는 탄소, 당신의 폐를 채우는 산소, 당신의 혈관에 피를 운반하는 철, 그리고 당신의 발밑에 있는 규소는 단 하나의 격렬한 기원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소들 중 어느 것도 시간의 여명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우주의 복잡성을 제쳐두고 시계를 절대적인 시작으로 되돌리면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빅뱅은 상상할 수 없는 열과 에너지의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원자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극심한 온도는 불과 몇 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원시 용광로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가벼운 원소들만 만들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영구적인 기본 물질 목록에 고정되었습니다. 광대한 수소의 바다, 더 적은 비율의 헬륨,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고 거의 무시할 수 있는 리튬의 흔적.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첫 수억 년 동안 원소 주기율표는 거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엄격한 제한 때문에 우주의 모든 무거운 원소는 우주적 폭력의 부산물입니다. 우주의 진공에서 그냥 나타날 수 없습니다. 탄소, 산소, 질소, 철을 만들기 위해 우주는 고압의 전문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별입니다. 별은 단지 빛의 등대가 아닙니다. 자체 중력의 압도적인 무게에 의해 섬세한 균형 상태로 유지되는 수백만 년 동안의 지속적인 열핵 폭발입니다. 별의 수백만도 핵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이 수소 원자들을 격렬하게 서로 충돌시켜 헬륨으로 변하게 합니다. 이것이 별을 빛나게 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별이 핵의 수소 공급원을 고갈시키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붕괴와 재점화의 연속을 시작합니다. 단지 자신의 질량의 압도적인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무겁고 더 무거운 원소들을 융합합니다. 헬륨은 탄소로, 탄소는 산소로, 산소는 넌으로,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별들에서는 핵이 철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원소들을 만드는 것은 요구사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별의 죽은 핵에 갇힌 원소는 우주의 나머지 부분에게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행성, 화학,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구성 요소로 씨앗을 뿌리기 위해 그 별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거대한 별이 마침내 핵연료를 다 쓰면 중력은 수십억 년의 투쟁을 1초의 1부 만에 이깁니다. 별의 핵은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으로 안으로 붕괴합니다. 절대적인 밀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의 충격파로 되튑니다.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따라서 별 핵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은 오직 이 궁극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주변의 성간 공간으로 격렬하게 흩어집니다. 한번 방출되면 이 풍부해진 가스 구름은 천천히 식고 원시 수소와 섞이며 마침내 다시 붕괴하여 다음 세대의 별들을 형성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에 재해서 온 무거운 원소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석 행성과 생명에 필요한 복잡한 화학의 형성을 허용합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말 그대로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기 수십억 년 전에 살고 불타고 폭발한 별들의 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깨지지 않는 물리적 과정의 사슬 때문에 화학은 우주적 시계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에 무거운 원소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한 세대의 별 전체가 삶을 살고 죽었다는 절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에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일반적으로 금속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은하의 금속성을 추적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그 나이를 읽는 방법입니다. 시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은하는 화학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원소를 발견했다면 이미 엄청난 시간, 여러 별의 생애 주기, 그리고 광범위한 초신성 활동에 노출된 시스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지역에 오늘날의 우주로 향했을 때 그들은 138억 년의 지속적인 우주 재활용의 결과인 이 무거운 금속이 풍부한 은하들을 봅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가장자리로 사용했을 때, 기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광기를 빅뱅 후 불과 수억 년 후에 존재했던 은하와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거리에서 구조 형성의 여명을 바라보면서 모델들은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발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슬래시 서브 밀리미터 배열의 연합 관측이 JADES-S-Z14-0으로 알려진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불가능할 정도로 이른 은하를 분석했을 때 명백하고 틀림없는 스펙트럼 방출선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산소를 발견했습니다. 우주가 겨우 2억 9천만 살이었을 때 존재했던 완전히 통합된 은해에 있는 산소를 감지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화학적 서명이 천체 물리학계에 보낸 마비시키는 공포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요구하는 견딜 수 없는 시간, 압축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준 우주론 모델이 지시하는 시간표에서 2억 9천만 년 된 우주는 우주 암흑시대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시별들은 우주가 1억에서 2억 살이 될 때까지 점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첫 번째 별들이 2억 년 지점에서 겨우 타기 시작했다면 2억 9천만 년 지점에서 완전히 산소로 포화된 밝게 빛나는 거대한 은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은하에서 산소가 방출되려면 우주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창조의 모든 고통스럽고 느린 사슬은 우리 은하 자체의 수명에서 수학적으로 반올림 오차에 불과한 시간, 강역 안에 근본적으로 격렬하게 압축되었어야 했습니다. 아기 우주는 원시가스를 모으고 첫 세대 별을 점화하고 그 별들이 전체 수명을 살도록 허용하고 비극적인 초신성으로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방출된 산소가 주변 가스 구름과 섞이도록 허용하고 그런 다음 그 풍부해진 가스를 1600광년 너비의 은하를 형성할 만큼 큰 두 번째 별 세대로 유도해야 했습니다. 현실의 시간표는 불편하고 무서울 정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유적을 발굴하다가 돌 사이에서 완전히 작동하는 스마트폰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기술은 그 시대에 비해 너무나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화학에 직면하여 과학자들은 계산을 맞추기 위해 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주가 이렇게 일찍 산소를 만들 수 있었다면 그것은 존재했던 첫 번째 별들이 정상적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리바이어던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아들은
그들을 3세대 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그들의 끔찍한 본성을 포착하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별들은 붕괴하는 가스구름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무거운 원소 없이 빅뱅에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수소와 헬륨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상 크기의 별 질량으로 분열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가스는 단일체, 초거대 구조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3세대 괴물별들은 태양 질량의 1000배에서 10,000배 사이의 무게를 가질 것으로 이론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크고 가장 격렬하며 가장 강렬하게 타는 물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할 수 없는 질량 때문에 그들의 핵은 우리가 거의 모델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압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맹렬한 폭주 속도로 원소를 융합하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100억 년 동안 평화롭게 타는 동안 이 원시 괴물들은 모든 연료 공급원을 우주 시간의 눈부신 섬광 속에서 소모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붕괴하기 전에 불과 몇백만 년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도 똑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리 법칙에서 가능한 가장 에너지 넘치는 폭발인 하이퍼노바로 폭발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너무나 격렬하게 파괴하여 수백만 지구 질량의 새로 만들어진 산소, 탄소 질소를 원시 어둠 속으로 내뿜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2억 9천만 년에 산소를 감지한 것은 전체 이론적인 괴물 세대가 우주가 현재 나이의 3%도 되기 전에 끔찍한 강도로 살고 불타고 자신을 파괴했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주는 천천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깨뜨릴 위협이 되는 잔혹함으로 존재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본 모델이 무효라면 이것은 단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우주의 가장 큰 구조조차도 불가능하다는 현실, 즉 우주 그물의 붕괴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갇힌 속임수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대 별들의 미세한 화학과 단일 블랙홀들의 불가능한 섭식 속도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립된 퍼즐 조각들을 보는 것을 멈추고 게임판의 건축을 연구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모든 우주의 정점, 가장 서사적인 발견,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진실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맑은 밤에 밖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인간의 직관은 우주가 단지 별과 은하가 검은 배경에 뿌려진 먼지처럼 무작위로 분포된 무한히 크고 빈 용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그 동반 관측소들이 우주의 가장 깊은 영역을 지도화하면서 이 직관이 완전한 환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은하들은 우주의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적 없이 떠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거리에 걸쳐 보이지 않고 극도로 특정한 경로를 따라 모이고 정렬하고 따라갑니다. 충분히 멀리서 보면 우주는 고립된 물체들의 느슨한 집합체처럼 보이지 않고 거대하고 상호 연결된 생물학적 신경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주 그물입니다. 존재하는 가장 큰 일관된 구조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930억 광년 지름 전체를 아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놀라운 3차원 거품으로 조직합니다. 이 그물의 구조는 빛나는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암흑 물질에 의해 지시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물질을 5대1의 비율로 능가하는 암흑 물질이 현실 자체를 위한 보이지 않는 비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 밀도의 작은 양자 요동은 수억 년에 걸쳐
중력에 의해 증폭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은 이 요동에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조용히 성장하는 농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필라멘트를 형성했습니다. 이 암흑물질 필라멘트들은 공간을 가로질러 수천만에서 수억 광년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구조적 들보 역할을 합니다. 평범한 물질, 즉 결국 별, 행성, 인간이 된 수소와 헬륨가스는 단지 이 보이지 않는 청사진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암흑물질 계곡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하랑 식었습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이 지시한 곳에서 은하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은하들은 이 우주 고속도로를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거대한 우주 바다 분지로 흘러들어가는 별빛의 강처럼 끌려갑니다. 여러 필라멘트가 교차하는 곳에서 물질은 상상할 수 없는 양으로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물에 밟고 밀도 높은 마디를 형성합니다. 이 마디들은 은하단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중력적으로 묶인 물체들입니다. 불과 수백만 광년 너비의 공간에서 장,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가 격렬하게 상호작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밀도가 높고 상호 연결된 실 위에 세워진 구조는 똑같이 무서운 것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남겨진 공허. 왜냐하면 빛나는 필라멘트와 우주 그물의 분비는 교차점 사이에는 보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구조 형성이 단순히 일어나지 않은 수천만에서 수억 광년 지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우주 지역입니다. 중력이 수십억 년 동안 물질을 밀도 높은 필라멘트로 끌어당기면서 이 지역들은 점차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한 진공을 남겼습니다. 만약 지구가 일반적인 우주 보이드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면 주변의 공허는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우리 천문학자들은 1960년대 심우주 망원경이 발명될 때까지 다른 은하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극단적이고 무서운 대조, 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한 무의 바다로 분리된 초밀도, 혼돈의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우주는 현실의 근본 법칙을 계산하려는 물리학자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고 정확한 팽창률을 측정하고 전체 크기를 지도화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가 예측 가능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우주론 분야 전체는 단 하나의 기본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자신이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했을 때 도입한 우주론적 원리로 알려진 가정입니다. 우주론적 원리는 우주 질서의 선언입니다. 충분히 큰 규모에서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성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충분히 멀리서 보면 개별 은하 밀집된 성단, 광대한 보이드를 넘어서면 우주는 결국 평균화되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매끄럽고 균일하며 특징 없는 광활함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우주의 어떤 구조의 최대 허용 크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수학적 요구사항을 수반합니다. 물리 법칙과 빅뱅 이후 사용 가능한 시간에 근거하여 표준 모델은 우주에서 어떤 일관된 구조도 약 12억 광년보다 클 수 없다고 지시합니다. 이 규모 이상에서는 중력이 물질을 조직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통계적 균일성으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학은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 도구가 더 강력해지면서 불편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천문학자들은 약 13억 7천만 광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필라멘트 구조인 슬론 장벽을 발견했습니다. 이론적 한계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천문학자들은 가장 격렬한 폭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마선 폭발. 이 폭발은 우주 그물의 기저 구조를 가장 극단적인 규모에서 지도화하는 방법입니다.
2013년에 이스트반 호르바트가 이끄는 연구팀이 하늘에서 이 격렬한 지표들의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학적 논리에 도전하는 감마선 폭발 군집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밀도가 높은 질량 집중이 있어서 우주 진화 방정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에 훨씬 더 큰 폭발 카탈로그를 사용한 확장되고 정밀한 분석이 그 발견을 파괴적인 통계적 유의미함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우연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밤하늘에서 차지하는 거대한 발자국의 별자리 이름을 따서 헤라클레스 북조 광관자리 장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일한 일관된 은하, 가스, 암흑물질의 벽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100억 광년 길이와 대략 72억 광년 너비로 뻗어 있습니다. 이 측정의 공포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현실의 절대적인 한계와 비교해야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즉 인류가 볼 수 있는 절대적인 최대 한계는 930억 광년 너비입니다. 헤라클레스 북쪽 광관 자리 장벽은 100억 광년 길이입니다. 이것은 이 단일 연속 구조가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 지름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엄격한 법칙에서 이 구조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허용 가능한 일관된 구조에 대한 이론적 속도 제한은 12억 광년입니다. 헤라클레스 북쪽 광관 자리 장벽은 합법적으로 존재하기에는 8배 이상 큽니다. 빅뱅 이후 중력이 100억 광년 거리에 걸쳐 통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많은 물질을 단일한 일관된 필라멘트 벽으로 조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에는 이 크기의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천체 물리학 분야의 종말론적인 위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방정식의 새로운 변수나 약간의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작은 변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순전한 크기는 우주가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론적 원리는 죽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기본 가정, 즉 모든 현대 우주 진화 방정식이 세워진 기반함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우주는 균질하지 않습니다. 등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규칙은 모든 곳에서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인식의 공포는 단지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 대해 지금까지 내린 모든 측정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주가 균일하지 않다면 우주의 규모를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수학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팽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전역 팽창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한쪽에는 불균형하고 100억 광년 너비의 초밀도 물질벽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쪽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허로 가득 차 있다면 중력은 공간 전체에 걸쳐 불규칙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즉 처음에 언급했던 그 편안한 숫자, 관측 가능한 우주의 930억 광년 지름이 깨진 공식에서 파생된 국지적인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그 거대한 연구 프로그램들은 우주의 가장 큰 구조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학적 모델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논리와 수학적 대칭을 상상할 수 없는 심연에 강요하는 방법이었던 우주론적 원리는 더 이상 안전 담요가 아닙니다. 이제 그 담요는 격렬하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적대적인 우주에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깨진 관점의 공포는 헤라클레스 북조 광관자리 장벽의 먼 가장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체 우주의 기하학이 불규칙한 분포로 인해 왜곡되었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발을 보아야 합니다. 이 혼돈스럽고 불균형한 그물 안에서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탐구할 것처럼 우주에서의 우리의 특별한 주소는 단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대한 중력적 변칙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우리를 체계적으로 진실에 대해 눈멀게 할 수 있는 오락실 거울을 통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울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왜곡은 우주의 종말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는가? 왜냐하면 진짜 종말은 거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천문학의 모든 주요 혁명은 단 하나의 겸손한 강등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해 절대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에 있지 않고 우리 태양이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으며 우리 은하가 단지 평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를 끔찍한 가능성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창문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태양계를 둘러싼 우주의 구조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을 능동적으로 왜곡하는 국지적인 변칙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우주 인식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 허블 장력에 있습니다. 이 장력은 우주론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숫자인 허블 상수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이 숫자는 우주가 현재 정확히 어떤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정확한 속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930억 광년 경계를 지도화하며 현실의 궁극적인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를 절대적인 확실성으로 결정하는 것은 30년 동안 관측 천문학의 주된 집착이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찾기 위해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정밀 측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수학적으로 틀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리학이 허용하는 한 멀리 거슬러 올라가 초기 우주의 팽창률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천문학자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연구합니다. 이것은 빅뱅의 희미하고 어두운 장황입니다. 플랑크 위성과 같은 기기로 측정된 이 원시 패턴들로부터 그들은 표준 우주 진화 모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앞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오늘날 정확히 얼마나 빨리 팽창해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수학적으로 엄격한 방법은 메가파섹당 약 67km 초의 팽창률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고대의 과거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지역 우주의 팽창률을 직접 측정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 거리 사다리라고 불리는 것을 만듭니다. 세페이드 병왕성이라고 불리는 가까운 맥동별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측정을 먼 은하의 1, A형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격렬하게 폭발하는 별들로 확장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지역 우주에 이 직접적인 물리적 측정을 사용했을 때 답은 메가파섹당 약 73km 초로 나옵니다. 67대 73. 이것은 우주론의 용서 없는 초정밀 분야에서 종말론적인 실패입니다. 두 측정값 사이의 격차는 파괴적인 외서 6시그마 수준입니다. 이것은 무작위 통계적 우연일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일치는 실수가 아닙니다. 현실의 물리적 행동에서 부인할 수 없고
명백한 모순입니다. 수년 동안 과학계는 절망적이고 위안이 되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모델이 깨진 것이 아니라 기기가 결함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이 희망은 격렬하게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웹이 이전 측정에 사용된 동일한 주요 세페이드 변광성과 초신성의 6.5m 황금 거울을 향했을 때 실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측정을 무서운 정밀도로 확인했습니다. 기기들은 결함이 없습니다. 허블 장력은 절대적으로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 망원경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지배하는 수학이 견고하다면 우리는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불일치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불일치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주가 균질한 별의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초밀도 암흑물질 필라멘트가 보이드라고 불리는 놀라운 공허의 바다로 분리된 복잡하고 불균형한 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적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대한 중력적 변칙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보이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특성화한 3명의 연구원 키넌, 바거, 코위의 이름을 딴 KBC 보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KBC 보이드는 물질의 평균 밀도가 우주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거대하고 대체로 저밀도인 우주 지역입니다. 하지만 KBC 보이드의 진짜 공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 발견자들을 당황하게 할 만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목동자리 보이드는 3억 3천만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KBC 보이드는 6배 더 큽니다. 놀랍게도 20억 광년 너비의 구형 공허 거품입니다.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지역 은하군 10만 개의 은하를 가진 거대한 라니아케아 최은하단, 그리고 사방으로 수억 광년 주변의 공간을 포함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 변칙의 내부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광년 너비의 공허 거품 안에 산다는 것은 단지 우리 우주 주소에 대한 매혹적인 퀴즈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이해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물리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허블 장력 뒤에 끔찍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KBC 보이드의 내부는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부의 은하들을 붙잡을 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보이드의 벽을 형성하는 밀도 높고 붐비는 필라멘트의 압도적인 질량이 물질을 능동적으로 바깥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거대한 보이드는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팽창하고 비워지면서 그 안에 갇힌 모든 은하가 물리적으로 밀도 높은 가장자리로 끌려갑니다. 이 중력적 줄다리기는 우리 지역 동네 모든 것의 움직임에 추가적인 인공적인 바깥쪽 속도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이 지역 우주의 팽창률을 측정하기 위해 거리 사다리를 사용할 때 그들은 KBC 보이드의 벽에 의해 능동적으로 바깥쪽으로 찢겨나가는 은하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지적 중력은 다른 방식으로 바깥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까운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인공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가속된 국지적 흐름을 측정하고 그것을 우주의 보편적인 팽창률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허블 장력과 KBC 보이드의 끔찍한 종합은 우주의 규모에 대한 우리의 모든 측정이 국지적인 환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허블 장력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우주를 깨진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무한한 광활함을 20억 광년 너비의 오락실 거울 안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품은
우리가 물리학의 법칙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것의 속도, 거리, 빛을 능동적으로 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우주에서 측정된 팽창률이 KBC 보이드의 중력적 왜곡에 의해 인공적으로 부풀려졌다면 우주의 실제 규모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수학은 체계적으로 손상된 것입니다.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정확히 930억 광년 너비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 팽창이 항상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행동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측정 막대가 우리가 사는 빈 거품 때문에 능동적으로 휘고 늘어나고 있다면 그 930억 광년지름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의 큰 과장 또는 심각한 과소평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추고 생각할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의 측정 막대가 깨졌다면 이것은 단지 우주의 크기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 왜곡된 관점은 우주의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바꾸는가? 왜냐하면 진짜 공포는 단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멈추고 생각할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거대한 공허가 우주에 대한 우리의 국지적 측정들을 능동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단지 우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더 크고 훨씬 더 위험한 메커니즘과 마주하게 합니다. 현실의 근본적인 힘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인류 전체에 걸쳐 우리는 자연의 힘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우주의 운영 체제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세 가지 근본적인 역설, 세 가지 잔인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규모 그 자체입니다. 한편으로는 930억 광년 너비의 관측 가능한 우주에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으며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광활함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 있습니다. 약 1.7m, 신장에 평균 80년 수명을 가진 단 하나의 작은 행성 표면에 사는 존재. 이 두 규모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주의 거대한 건축과 당신의 극도로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 사이에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울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적인 것은 당신이 물리적으로 그 광대함에 결코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조차도 가장 가까운 이웃 별개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기 위해 약 7만 년을 여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인류 역사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우리 은하의 4천억 개의 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헤라클레스 북조 광관자리, 장벽에 100억 광년 떨어진 가장자리로 가는 표를 예매할 수 없습니다. JADES-GS- Z14-0이 고대 빛의 근원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물리적 존재는 이 우주 바다에서 단 하나의 물 분자보다도 작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당신에게 항상 닿을 수 없는 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은 우주적 고독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물리적으로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당신의 마음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일부입니다. 그 930억 광년 너비의 공간을 채우는 바로 그 원자들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들은 어떻게든 그 공간을 질문하고 측정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예, 당신은 작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함을 목격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그 아름다움에 경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당신의 호기심의 연장선입니다. 그 황금 거울은 당신의 눈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집 소파에 앉아서 135억 년 전에 폭발한 별의 빛을 보고 그 화학 구조를 분석하고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가져오는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당신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의 일부인지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선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우주의 압도적인 힘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피할 수 없는 멸망과 마주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금 우리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절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끝이 피할 수 없다면 왜 싸워야 하는가? 이것은 실존적 피로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법의 하지만이 한 번 더 이 어두운 생각들 속에서 빛을 비춥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운명을 향해 어떻게 걸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 우리는 끝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 끝으로 가는 길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의 가치가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정해진 이야기의 작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용감하게 쓸 기회를 줍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작가로서 당신의 장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을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희망으로 채울 것인가, 무관심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주 그 자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존엄하게 살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자체가 운명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음 딜레마, 즉 기억과 망각 사이의 섬세한 균형으로 이끕니다. 한편으로는 우주가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지울 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의 지평선이 닫히고 수십억 년 후 우리 존재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책도, 우리의 도시도, 우리의 기억도,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에 팽창하는 공허 속에서 잊혀져 갈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궁극적인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잊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기계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의 모든 업적, 모든 희생, 모든 사랑이 결국 우주적 무로 섞여 들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깨지기 쉽다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 위에 글씨를 쓰는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도는 필연적으로 그 글씨를 지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 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아무것도 정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유산은 그가 남긴 건물이나 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세대를 거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조상들의 유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유전자, 그들의 지혜는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자녀, 당신의 사회, 당신의 시대에 유산을 남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망각의 잔인함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저항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규모에서 모든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인간적인 규모에서 서로의 기억을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살아있는 기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단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이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당신 이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는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조차 지울 수 없는 불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의 마지막 대결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배운 모든 것이 만들어낸 깊고 실존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 무관심, 폭력,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종말. 이러한 현실과 마주하는 것은 인간을 작고 무력하며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이 두려움이 전적으로 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들을 두려워합니다. 우주는 이 모든 두려움의 궁극적인 결합체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현실에서 도망치거나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간단한 답으로 자신을 위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가장 빛나는 하지만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인간 정신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두려움이 있는 곳에 호기심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미친 듯이 궁금해합니다. 이 호기심은 우리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고 바다를 건너게 하고 마침내 별에 도달하게 한 힘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두려움의 기념물이 아니라 호기심의 기념물입니다. 그것은 나는 모르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모른다 그러니 알아보자고 말하는 인류의 승리입니다. 당신은 이 승리의 상속자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에 몸을 맡겼습니다. 미지의 것 앞에서 물러서는 대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남게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우리가 살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하기를 선택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 우주의 가장 하찮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순간의 반짝임이면서도 영원으로 열리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알면서도 그 운명을 향해 어떻게 걸어갈지 선택할 자유를 가집니다. 우리의 기억은 지워질 것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기심은 모든 두려움보다 큽니다. 이 길고 깊은 여정의 끝에 이르러 모든 발견, 모든 역설, 모든 철학적 성찰의 빛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의 진짜 규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주를 보는 우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의 빛 속에서 마지막 질문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우주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규모와 충격적인 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930억 광년의 우주가 진짜가 아니라면요? 만약 이 모든 은하, 별, 심지어 당신까지도 먼 2차원 표면에서 투영된 홀로그램이라면요? 다음 여정에서는 현실이 환상인지 아닌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홀로그래픽 우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수십억 광년 떨어진 시간의 시작을 보기 위해 역사상 가장 진보된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주의 첫 순간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가장 먼 곳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물리 방정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웹은 우주의 크기 지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138억 년의 나이는 믿을 수 없게도 930억 광년의 지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열역학 법칙을 어기고 에딩턴 한계보다 40배 더 빨리 먹이를 먹는 블랙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만약 당신도 이 불가능 뒤에 숨겨진 과학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당신의 현실 인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